학습 내용은 발전국가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학습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고도성장의 배경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첫째는 한국 고도 경제성장의 성공 원인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발전국가의 개념을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한국의 경제체제가 변모한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산업화 발전국가 전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에 성공적인 그리고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이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룩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원인은 바로 발전국가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70년 전에 식민지에서 해방이 된 직후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모든 것이 파괴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오늘날의 한국 경제 위상은 어떤 글로벌한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의 경제 성장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한국 경제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한국 경제 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업들이 한국에서 글로벌한 위상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LG, 현대, 기아 이러한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과 판매와 개발 모든 부분에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또한 IT 기술에서도 한국은 세계적인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orea is one of the early countries to use the internet. 한국은 인터넷을 사용한 가장 앞선 국가 중에 하나다. 라는 이 말은 구글 회장인 에릭 슈미터가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보화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이 그동안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했지만 그것이 과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한국의 경제 성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문화적인 발전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류 물결이라고 부르고 있는 K-팝이라든지 드라마, 영화 이러한 한류 물결이 전 세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한국이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OECD 다크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OECD 산하에 있는 세계 ODA 제공 국가들의 위원회와 같은 것인데 이 위원회에는 모든 OECD 국가 회원국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OECD 국가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비교적 잘 사는 나라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구인데 이 회원국 중에서도 해외 원조의 적극적인 나라만이 이 다크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96년에 OECD 회원국에 가입했지만 2009년이 되었어야 이제 적극적인
해외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의 위상을 갖추게 되면서 가입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이 단순히 경제 발전에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발전된 경제 과실을 세계 다른 나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선진 경제 국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계 가전제품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한국의 기업이 정말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가전제품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전자가 32.4%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도 한국 기업입니다. LG전자가 18.7%를 차지하고 있고요. 3위를 보시면 일본의 소니가 7.1%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점유율을 비교해 보시면 한국의 두 개 기업과 일본의 소니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한때 세계 가전제품을 휩쓸었던 일본 기업과 오늘날 한국 기업과의 이러한 차이를 보시면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글로벌한 수준으로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가전제품만이 아닙니다.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제 1위는 일본의 도요타 8.5%, 그리고 2위는 독일의 폭스바겐 7.8%를 차지하고 있지만 3위는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5.4%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미국의 포드, 일본의 혼다, 그 다음에 일본의 닛산, 그 다음에 미국의 시보레, 그 다음에 한국의 기아 자동차, 그 다음에 메르세데스, BMW, 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비록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세계 선두의 위치를 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일본, 독일, 미국과 견주어서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과거 100년 전에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도했던 그런 서구 국가들과, 그리고 비록 뭐 뒤늦었지만 자동차 시장을 뛰어든 일본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은 아주 늦게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세계 굴지의 기업들과 함께 경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한국의 선박 제조 회사가 전체 세계 시장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중국이 41%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경제의 규모나 국가의 규모와 비교해 볼 때는 이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정말 주목받을 만한 그런 규모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과거 한때 세계 1위의 점유율을 차지했던 일본이 불과 7%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비교하면 한국의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은 괄목한 그런 실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전제품,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조선과 같이 우리 일반인들에게 정말 긴밀하게 그리고 친숙하게 필요한 그런 제품들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한국이 주로 어떤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가장 큰 한국의 교육 시장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해외 시장 점유율이 2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이 16%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떠오르고 있는 신흥 경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이 10%를 차지하고 있고, 홍콩이 6%, 그리고 일본이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여기서 중국과 홍콩을 합산을 한다면 한 32% 정도의 한국 제품이 이 중화권 경제로 수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과거의 한국의 제1 수출 시장이었던 일본이 지금 크게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수출 시장이었던 미국도 지금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이제 중화권 시장이 한국으로서는 황금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